유럽으로 가는 길목에 자리 잡은 konstantinople은 한때 세계 최대의 도시였다. 수세기 동안 회교도들은 이 난공불락의 기독교 도시를 함락하려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만약 konstantinople이 함락됐다면 유럽 전체가 위기에 처했을 것이다. 천둥 같은 대포 소리로 회교도들은 konstantinople의 성벽 뒤에서 사람들이 더 이상 안전할 수 없음을 경고했다. 1453년 회교도들은 새로운 무기를 가지고 다시 한번 konstantinople의 함락을 시도한다. 이 강력한 신무기의 화력은 konstantinople의 거대한 성벽조차도 뚫을 수 있을 정도였다. 강력한 회교 지도자와 놀라운 신무기의 등장으로 길고 긴 대치 상태의 종지부를 찍은 konstantinople의 함락은 실로 세계사를 바꿔놓은 대사건이었다. 동안 konstantinople은 아시아와 유럽을 이어주는 무역의 중심지로 세계에서 가장 큰 부를 누렸다. 4세기 말 로마 제국이 동서로 분열되었을 때 konstantinople은 동로마 제국의 수도가 되었다. 그러나 1100년 후 거대했던 동로마 제국은 가난한 도시국가로 전락하고 만다. konstantinu스 11세가 파산 상태에 이른 konstantinople의 새 황제가 된다. 들에는 잡초가 무성하고 궁전은 황폐했으며 백성들은 불불이 흩어진 지 오래였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konstantinople은 여전히 그리스 정교회의 중심지였다. 반면 로마는 가톨릭 교회의 중심지였다. 두 도시는 서로 상대의 힘과 영향력을 시기했다. 이처럼 뿌리 깊은 불화로 인해 그리스 정교회는 로마에게 회교도보다도 더 큰 적이 됐다. 기독교인들 사이의 불화는 끝없는 반목으로 이어졌다. konstantinople은 자신들이 유럽의 부를 3분의 2가량 소유하고 있던 1204년 로마 가톨릭 교회 십자군들이 자신들을 잔혹하게 약탈해간 사실을 결코 잊을 수 없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어떤 이는 이렇게 썼다. 그 괴물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 어디서부터 얘기를 시작해야 할지 알 수가 없다. 그자들은 신자들이 소중히 여기던 정상을 파괴하고 순교자들의 선고를 입에도 담지 못할 곳에 내던졌다. 또한 예수님의 살과 피인 빵과 포도주를 던져버리고 성배에서 보석을 뺀 뒤 그 잔에 술을 마셨다. konstantinople은 옛 영광을 결코 되찾지 못했다. 1449년 konstantinu스 11세가 제위에 올랐을 때 konstantinople은 호전적인 적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기독교 도시인 konstantinople은 오스만 투르크 한가운데 고립되고 말았다.
당시 오스만 투르크의 영토는 보스니아와 불가리아 그리고 세르비아를 포함해 다뉴브 강에서 유프라테스 강에까지 이르렀다. 약 7세기경 회교도들은 기독교국인 비잔틴 제국으로부터 콘스탄티노플을 빼앗으려고 시도했다. 예언자 마호메트의 추종자인 아유브 안사리도 서기 674년에 콘스탄티노플 공격 중 전사하고 만다. 콘스탄티노플의 성벽은 맹렬한 적의 공격을 이겨내 세계에서 가장 튼튼한 성체임이 입증됐다. 아유브 안사리가 죽은 지 800년 후 오스만 투르크 제국에는 새로운 군주 메후메트 2세가 등장한다. 내가 원하는 것은 단 하나뿐이다. 내게 콘스탄티노플을 달라. 이 야심만만한 21살의 사령관은 정복자로서 콘스탄티노플에 입성하리라 마음먹었다. 메후메트 2세는 전성기의 로마보다도 더 거대한 제국을 만들려는 야심을 품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웅대한 계획은 이에 걸맞는 수도 없이는 완벽할 수 없었다. 그는 콘스탄티노플이 필요했다. 이 젊은 군주는 예술과 외국어 그리고 과학의 조예가 깊었다. 그는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에 몰두하곤 했다. 그는 자신의 군대를 최신의 무기로 무장시켰다. 메후메트 2세는 정복자, 즉 자신의 선조들이 이루지 못한 일을 이루어낸 군주로 기억되길 원했다. 이제 그를 막아선 장애물은 콘스탄티누스 황제뿐이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콘스탄티노플을 끝까지 지키리라 결심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 적에게 황금을 바쳤다. 메후메트는 콘스탄티노플의 돈이 다 떨어지기를 기다린 뒤 평화협상 회의를 거절했다. 1451년 겨울 메후메트 2세는 콘스탄티노플의 식량 보급을 차단했다. 그는 루멜리 시사르라는 거대한 성체를 지었다. 그 성벽의 두께는 약 7.5m였고 공사는 4개월 만에 끝이 났다. 이 새 성곽의 축소로 메후메트 2세는 보스포러스 해협의 좁은 통로를 장악하게 됐다. 그 결과 콘스탄티노플의 유일한 식량 보급로가 차단됐고 배들의 왕래는 매우 힘들어졌다. 우크라이나에 곡물을 실은 배들은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대포 앞을 무사히 지나갈 수 없었다. 메후메트는 자신의 함대를 마르마라해에 배치함으로써 콘스탄티노플을 완전히 봉쇄했다. 콘스탄티노플은 이제 철저히 고립되고 말았다. 필사적이 된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증오하던 가톨릭 교회까지도 군사 원조를 요청했다. 또한 메후메트에게도 선물을 보냈고 앞으로 더 많은 황금을 바칠 것을 약속했다. 메후메트는 황금엔 관심도 없었다. 대신 콘스탄티누스 황제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다. 콘스탄티노플을 내놓으면 백성들의 종교적 자유를 허용하고 그리스의 영토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이 제안을 거절했다. 그는 콘스탄티노플과 콘스탄티노플이 소유한 고대 그리스와 로마 그리고 기독교의 유산을 적의 손에 넘겨줄 수는 없었다. 그는 메후메트에게 마지막 서한을 보낸다. 당신이 평화보다 전쟁을 원한다는 게 명백해진 지금 나는 다시 하느님만을 의지할 것이요. 이제 나는 맹세와 조약으로부터 당신을 자유롭게 놓아주고 성문을 굳게 닫을 것이요. 그리고 마지막 그 순간까지 나의 백성들을 지킬 것이요.
메후멧은 콘스탄티노플 성곽 밖에 붉은색과 황금색의 천막을 쳤다. 성곽에 소비되는 오스만 진영을 내려다보고 온몸이 오싹해졌다. 오스만군의 수가 아군 수의 10배가 넘었던 것이다. 오스만군은 회교도로 개종한 자들로 이루어진 예니첼이라는 정예부대가 중심을 이루었다. 이 용맹한 부대는 콘스탄티노플에 대한 성전 수행을 위해 어린 시절 오스만 제국의 나라들 중 보스니아와 세르비아 그리고 알바니아와 같이 호전적인 나라에서 뽑힌 병사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메후멧은 콘스탄티누스 황제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다. 그는 콘스탄티노플에 휴전의 깃발을 든 전령을 보낸다. 당신이 자발적으로 내게 항복한다면 나는 관습에 따라 당신과 이 위대한 도시의 백성들을 살려주고 당신의 가족과 재산에 어떤 유해도 가하지 않을 것이요.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이 최후의 통첩을 거부했다. 그러자 메후멧은 공격을 개시했다. 예상과는 달리 메후멧의 부대가 패배하고 말았다. 최초의 승리는 콘스탄티누스 황제에게 돌아갔다. 예상치도 못한 패배로 메후멧은 전술을 바꾸어야만 했다. 그는 콘스탄티노플의 거대한 성벽을 파괴하기 위해 대포를 배치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광경은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대포의 출현이었다. 이 대포의 포신은 길이가 9m 가까이 됐고 포문의 구경은 66cm나 됐다. 또한 0.5톤이나 되는 포탄을 1.6km나 날려보낼 수 있었다. 이 대포를 쏘려면 60마리의 소와 400명의 병사가 필요했고 포탄을 장착하는 데도 2시간이 걸렸다. 오스만 제국의 군대는 당시 최신의 무기인 이 거대한 대포로 콘스탄티노플을 공격했다. 콘스탄티노플 성벽 밖의 임시 주물 공장에서 60문 이상의 거대한 대포들이 만들어졌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어떤 이는 이렇게 썼다. 끝없는 폭발과 굉음 속에 적들의 공격은 밤낮으로 이어졌다. 적들의 수는 우리보다 월등했으므로 술탄은 포격만으로도 콘스탄티노플을 쉽사리 정복할 수 있길 바랬다. 술탄의 끊임없는 공격으로 우리는 휴식조차 취할 수 없었다. 오스만 군대의 끝없는 포격으로 벽이 군데군데 갈라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콘스탄티노플인들은 맹렬히 저항하며 갈라진 곳을 보수했다. 그러자 메후멧은 거대한 이동 보루를 지었다. 그러나 이 보루도 성 안에서 급파된 병사들의 기습으로 불타 무너지고 만다. 오스만 군대가 포위 공격을 펼친 지 12주가 지났지만 대포의 포격과 병사들의 공격 어느 것도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병사들 사이에는 탈영하려는 움직임이 생겨났다. 메후멧은 새로운 전략을 생각해내야만 했다. 지금까지 그는 비교적 수비하기 쉬운 지상 쪽의 성곽만을 집중 공격해왔다. 콘스탄티노플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었다. 기독교인들은 콘스탄티노플의 북쪽에 인접한 금강만의 입구에 거대한 쇠사슬을 쳐 항구로 적들의 함대가 접근하는 것을 막았다. 뛰어난 지능을 가진 메후멧은 자신의 함대를 콘스탄티노플의 맞은편인 갈라타의 육지 위로 끌어올렸다. 밤새 오스만군은 30척의 함선을 쇠사슬 안에 금강만에 띄웠다. 동이 터오자 기독교인들은 오스만군의 전함이 콘스탄티노플을 완전히 포위한 것을 알게 됐다. 콘스탄티노플인들은 망연자실했고 사기는 급격히 저하됐다. 그러나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마지막까지 콘스탄티노플을 지키리라는 결심을 버리지 않았다. 내 어찌 맹세를 저버리고 주님의 교회와 왕위를 버릴 수 있단 말인가. 세상이 날 보고 무엇이라 하겠는가. 부탁하노니 이제 앞으로 나에게 폐하 저희들을 버리지 마십시오라는 말 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 나는 결코 그대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여기서 그대들과 함께 죽을 것이다. 그러나
적들에게 완전히 포위당한 콘스탄티노플의 군대는 거대한 성벽을 모두 수비해야만 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한편 메흐멧은 또 다른 유연한 전술을 생각해냈다. 그것은 성벽의 한 곳만을 집중 포격하는 전술이었다. 한 달이 채 못 돼 성벽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성 소피아 성당에서 마지막 미사가 시작됐다. konstantinu스 황제는 자정전에 도착하여 하느님께 기도를 올린 뒤 성벽 위에 자신의 위치로 돌아갔다. 기도는 밤새도록 계속됐고 성당 안은 피나는 사람들로 가득했으며 성 밖의 포효는 갈수록 커져만 갔다. 콘스탄티노플 군의 한 사령관은 이렇게 썼다. 총 쏘는 소리와 총이 울리는 소리, 무기 부딪히는 소리와 병사의 고함 소리, 그리고 여자들의 비명소리와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한데 뒤섞여 마치 땅이 흔들리는 듯 했다.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자 결국 성벽이 뚫렸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뒤이어 오스만군의 병사들이 성당 안에 들이닥쳤다. 이로써 천년을 이어온 동로마 제국의 역사가 막을 내렸다. 승리감에 취한 오스만 병사들은 사흘 동안 마구 약탈과 살인을 저질렀다. 남자들은 살해당하고 여자와 아이들은 노예가 되었다. 메후멧 2세가 콘스탄티노플에 입성했다. 그는 곧바로 기독교의 최고 성소인 성 소피아 성당으로 향했다. 회교 성직자가 알라신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노래하는 동안 메후멧은 성 소피아 성당을 회교 사원으로 선포했다.
로마 제국은 멸망했고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목숨을 잃었다. 그가 묻힌 곳은 아무도 모른다. 당시 성 소피아 성당으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목이 잘린 시체가 발견됐다. 그 시체는 황제의 상징인 쌍두 독수리가 수놓아진 장화를 신고 있었다. 많은 이들은 이 시체가 자신의 도시와 백성들을 지키다 죽어간 로마의 마지막 황제 콘스탄티누스 11세라고 믿었다. 아마 그는 콘스탄티노플에 묻혔을 것이다. 성이 함락된 다음날 메우흠에선 성 소피아 성당이 영원히 기독교의 성소로 남을 것이라는 법령을 선포했다. 오스만 제국의 수도가 된 기독교 도시 콘스탄티노플은 이스탄불로 개명됐다. 오스만 제국은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오래 지속된 제국들 중 하나로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500년 이상 존속했다. 오스만 투르크의 콘스탄티노플 함락은 세계를 충격으로 몰아넣은 대사건이었다. 이 사건으로 유럽의 기독교 신앙은 존폐의 위협을 느꼈다. 또한 비단길이 차단됐다. 동양으로 가는 이 훌륭한 무역로는 이제 기독교인들에게서 떠나갔다. 유럽인들은 새로운 길을 찾아 서쪽으로 방향을 돌렸다. 신대륙 발견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콘스탄티노플의 함락 이후 전쟁은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양상을 띠게 됐다. 메흐메트 2세는 콘스탄티노플을 맹렬한 포격으로 함락시켰다. 그 이후 대포는 역사상 승리를 거둔 모든 전투에서 중추와도 같은 역할을 해왔다.